감사합니다. 앞부분에서 일부에서 세 분의 아주 그 풍부한 그리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내용에 대한 발제를 들었고요. 2부에서는 지금 구혜란 부원장님이 소개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연관되어 있는 각 분야에서 오랫동안 오픈 데이터, 오픈 사이언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구체적으로 또 정책을 하기도 하고 연구도 하고 하신 분들을 모셔서 오늘의 논의에 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발제자에 대한 1대1 무슨 질의나 토론 이런 형식보다는 각 기관이나 연구하신 내용에 기반을 해서 좀 경험도 공유를 하고 또 앞으로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이런 방향도 얘기를 해주시는 이런 쪽으로 그 같이 논의를 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에서 저 세 분 발제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난 거긴 하지만 오픈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어떤 딱 정해져 있는 어떤 그 포맷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법률을 통과시킨다든지 국가에서 정한 정책으로 한다든지 해가지고 이게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생태계죠. 그래서 그 생태계를 구성하는 많은 이해 당사자들이 좀 자발적으로 그리고 서로 협력적으로 힘들을 모아서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노력을 할 때 그것이 가져다주는 협력적인 집합행동의 어떤 생태적인 효과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개별적으로 노력을 할 때는 기대하기 어려운 굉장히 큰 임팩트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런 변화라고 하는 점에서 아마 우리가 세 분 발표에서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거는 바꿔 얘기를 하면 사회 전체, 그 다음에 이제 공적인 공공성이 높은 데이터의 활용을 극대화함으로 해서 이 사회적인 가치를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당위적인 그런 방향성은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그게 의도대로 이렇게 쉽게 되지는 않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갈 길은 굉장히 험하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까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사회과학뿐만 아니라 이 기술이나 자연과학 쪽에서도 연구 데이터를 개방하고 공유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유네스코나 OECD의 여러 가지 권고안들을 볼 때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키스티를 기반으로 해서 처음으로 뭔가 이 새로운 제도에 대한 시도가 이루어졌고 해서 오늘 모신 발제자들 중에 특별히 첫 번째는 지금 줌으로 온라인으로 연결하고 계시는 최광남 본부장님께 먼저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그 내용인즉슨 이런 겁니다. 한국에서는 지난 수년간 특히 이제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의 연구 데이터 관리 현황, 그 다음에 활용 시에 접하게 되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에 대해서 먼저 경험을 하셨고 또 같이 나누시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플랫폼 데이터 온을 구축하시는 과정에서 이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부닥친 제일 큰 애로사항이나 어려움 이런 건 뭐였는지 그리고 이걸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혹시 공유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경험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 다음 토론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키스티는 아시다시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1962년에 과학기술정보센터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어떻게 보면 금년에 저희가 이제 60년 설립된 지 60주년을 맞는 그러한 또 나름대로 뜻깊은 이런 해를 맞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앞서서 이제 발표해 주신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특히 이제 오픈 사이언스 신은정 그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오픈 사이언스 쪽을 저희 이제 본부, 제가 속한 본부에서는 그 특히 이제 전략 목표를 설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저희 본부의 전략 목표는 오픈 사이언스 지원을 위한 뭐 디지털 과학기술 데이터 디지털 지원 전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저희는 이제 전략 목표로 삼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오픈 사이언스 중에서 저희 본부 내에서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이 데이터 온뿐만 아니라 연구 데이터를 담당하는 오픈 액세스 쪽도 상당히 오랫동안 저희가 진행을 해 왔고요. 그 특히 이제 오픈 액세스 쪽으로는 저희가 이제 본 디지털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 논문이 투고되는 시점부터 실제 오픈 액세스 저널로 저희가 그 여러분들께서 활용하는 전 과정을 다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만들어서 뭐 추진을 계속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연구 데이터는 상대적으로 이제 좀 뒤늦게 저희가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추진 경과를 먼저 잠깐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은, 연구 데이터 쪽으로 내부적으로는 여러 이렇게 그 연구원 내부에서는 저희 자체적으로 어떤 것을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2017년 10월에 그 과기부에서 그 어떻게 보면 연구 데이터의 지식 자산화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그 과기부대에서 모아서 새롭게 TF라는 회의를 그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연구 데이터 공유 활용 체계 구축 전략안이라는 것을 발표를 하고, 이것을 그 18년 1월에 그 국가심 운영위원회에서, 그러니까 국가연구데이터센터 및 과학기술 분야별 전문센터 체계 구축 계획이라고 그 발표를 하고, 이것을 승인을 받고부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부처랑 그 계속 공식적으로 연구 데이터라는 이런 부분들을 그 구축하고 지원하고 하는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운영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얘기됐던 이제 그 안건 중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연구 데이터 관리 체계를,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있는 데이터 온 같은 국가 여긴 어떤 센터를 하나 둬서 국가 연구 데이터 플랫폼을 만들고, 그 밑에 대분야 전문센터, 예를 들면 바이오라든지 미래 소재라든지 뭐 대형 연구 장비, 그리고 AI 뭐 이런 쪽에 대형 그 대분야 전문센터를 두고, 그 밑으로는 소분야, 예를 들면 바이오 밑에는 뭐 신약이라든지 유전체라든지 뭐 소재 쪽에서는 촉매라든지 뭐 열초전자 뭐 이런 등등의 이러한 그 소분야 전문센터를 두고 관리를 하자고 그때 계획에 올랐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저희는 이제 국가 연구 데이터 센터로 저희를 그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 했고, 저희가 그래서 18년 요때 지나서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 연구 데이터 플랫폼이라는 데이터원을 이제 개발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개발해서 진행을 뭐 개발은 개발대로 먼저 진행을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그 제도적인 어떤 기반이 없으면은 이것을 사실은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게 되어 있어서, 그 19년도 1월에 저희가 그때 이제 과기부랑 같이 해서 데이터 AI 뭐 경제 활성화 계획이라는 것을 발표했는데, 거기서 키스티가 이제 국가 연구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거기서 이제 명시를 해서 거기서 받았고, 저희가 이제 그 데이터 온이라는 이러한 플랫폼을 미리 이제 구축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서 제도적으로 저희가 이제 하기 위해서도 또 이제 노력한 부분이, 그때는 이제 국가연구개발 사업 뭐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공동 관리 규정이라고 하죠. 거기에 저희가 이제 DMP라는 앞에 있는 이제 데이터 관리 계획이라는 규정을 그때 저희가 이제 만들었습니다. 19년 9월에. 그리고 그 저희가 20년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데이터 온을 만들고 운영을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21년 1월에는 현재는 이제 제도적으로는 이제 국가연구개발 혁신법이 발효가 되면서, 거기서 혁신법에서는
그 연구개발 정보 처리 기준을 이제 고시해서 거기에 이 연구 데이터라는 것에 DMP라는 내용도 이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제도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이러한 틀을 만들어 놓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사실은 저희가 이제 과기부랑 같이 해서 연구 데이터의 공유, 뭐 활용에 대한 뭐 수요는 높으나 그 좀 어떻게 보면 연구 데이터 개방 공유에 대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의지나 연구자 개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그 오픈 사이언스라는 체계 내에서 그러니까 오픈 데이터, 뭐 오픈 액세스, 뭐 오픈 콜라보레이션 이 세 개를 모두 다 포함하는 범주 내에서의 법제화를 지금 뭐 작년에 뭐 과기부랑 같이 추진을 했고요. 그 뭐 아마 올해 뭐 계속해서 추진되면은 이 오픈 이 사이언스라는 내용이 과학기술 기본법에 저희는 이제 포함해서 이것을 이제 법제도화 하려고 하는 부분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구축을 이제 데이터원은 만들어 놓고 이제 저희가 데이터를 구축을 이제 연계해서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실제 그 저희가 이 뭐 그 계획대로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국가 계획에 따르면 전문 대분야 전문센터를 지정하고 뭐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조금 지연되고 계속해서 지금 일부 바이오 스테이션 사업이나 뭐 소재 요게 두 개는 진행을 하고 있지만 아직 그 밑에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구체적으로 진행이 안 돼서 많이 어려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데이터들이 확보가. 그래서 일단 저희는 출연연 그 25개 출연연, 그러니까 앞에 이제 경인사랑 같이 하고 있지만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랑 같이 해서 거기에 속해 있는 25개 출연연을 대상으로 먼저 이러한 그 제도를 마련하고 이러한 또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을 하게 하기 위해서 출연연이랑 그런 부분을 진행을 했는데요. 출연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그 일단 DMP 규정을 내부에 만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기준으로 그 25개 출연연 중에서 이제 국가보안연구소를 제외한 나머지 24개 연구소가 실제 그 자체 그 연구관리 규정에 DMP 계획을 모두가 다 포함을 시켰고요. 그리고 일부 또 저희가 데이터원을 개발을 하면서 이 출연연이나 이런 데 이제 리포지토리가 없는 데는 저희가 리포지토리를 그 개발해서 무료로 해당 부분 리포지토리를 또 배포해서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을 관리하게 하는 것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더 이제 하나 하고 있는 부분은 앞에 이제 신은정 박사께서 설명을 하신 부분도 있지만은 이러한 지금은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그 연구 데이터 이쪽으로는 그 리소스, 그러니까 컴퓨팅 리소스 뭐 이런 것들까지도 다 같이 공유하는 이러한 것들이 많이 활발하게 유럽이나 뭐 중국이나 일본, 호주 다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러한 그 분야별 전문센터라든지 이런 데들이 별도 각자의 모든 리소스들을 다 따로따로 구축하는 게 아니라 갖고 있는 그러한 리소스들도 이제 뭐 우리가 오픈 API라든지 어떤 모든 뭐 하다못해 어떤 분석 툴이라든지 저장 그 뭐 스토리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같이 공유해서 쓸 수 있게 리소스까지 쓸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그 만들고자 지금 현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학기술연구의 산하에 정부 출연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모아지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공유할 건지, 그 다음에 데이터 매니지먼트 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플랜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표준화되어 있는 어떤 절차와 규칙 같은 것들을 제시함으로 해서 서로 공유를 촉진할 수 있는 이런 시도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시작은 했지만 부분적으로만 정착이 되고 있고 전면적으로 가기에는 어렵고 하는 이런 사항들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마 제가 듣기에 얼마 전에 연구재단 이사장을 하셨던 노정혜 교수님 발표를 들어보니까 자연과학 분야에서 대표적인 어떤 저널들에 출판된 논문의 저자 수를 카운트를 해보니까
30년 전에는 단독 연구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공저자 수가 굉장히 늘어나서 그게 보여주는 게 이제 연구 자체가 집단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공통의 데이터나 자원 이런 것들을 활용하지 않으면 진행이 안 되는 이런 이 경향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하시던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만이 아니라 다양한 컴퓨팅 리소스까지 공유를 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자연과학도 경쟁력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아마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의 모임 중에 경제인문사연구회가 또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아마 훨씬 더 많은 어려움을 또 겪고 계실 거라고 하는 짐작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싱크탱크 생태계를 생각을 해보면 다른 어느 나라들과 비교되는 굉장히 독특한 지금 거버넌스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굉장히 체계적으로 분야별로 연구기관들이 발달이 돼 있으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분명한 어떤 관리 부처들이 또 매칭이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부의 제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으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내부에서의 어떤 조율이라든지 공유라든지 하는 것들이 또 여러 가지 또 애로사항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과학기술 쪽과는 같은 구조지만 또 독특한 애로사항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소개해 주시고 오늘 발표하신 분들 말씀 듣고 또 코멘트 하실 부분이 있으면 또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고맙겠습니다. 예, 경제인문사연구의 그 연구기획본부장 맡고 있는 조병덕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와서 그 세 분 발표 듣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최강남 그 본부장님 그 말씀을 듣고 그랬는데, 굉장히 잘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이제 일단 연구 자료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오픈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오픈된 시스템을 갖춘 게 2014년부터지만, 데이터 쪽은 작년 11월에 처음 그게 오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갓 시작한 상황이라 저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이거를 끌고 나가야 되느냐, 어떤 식으로 구성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 와서 들어본 생각이 첫 번째는 비슷한 고민들을 다 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NSD 과학기술계 쪽은 우리보다 앞서 나가고 있으니까 그거를 참 보고 배워야 되겠다. 벤치마킹해서 조금이라도 시행착오를 좀 줄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굉장히 이 자리에 오게 된 게 감사하게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 쪽은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26개 연구기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관 26개 연구기관 대표적인 게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나 교육개발원 이런 쪽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연구기관에서 산출하는 가장 중요한 산출물이 연구보고서일 겁니다. 연구보고서가 가장 중요한 산출일 거고, 그 외에 산출하는 것들이 이제 그 통계 자료들을 산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승인 통계로 보면은 26개 기관 중에 17개 기관에서 33개 국가 승인 통계를 작성을 하거든요. 그 중에 한 13개 정도는 패널 데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부분도 굉장히 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연구를 하면서 그 중간에 이 조사 사업 말고 연구 사업을 하면서 만드는 개인적으로 연구자가 만들어낸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산출물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근데 여기서 보면 가장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거의 사장되고 있었거든요. 개인 PC에서 그냥 사라지는 걸로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어떻게 살리느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그거를 굉장히 고민 중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 그리고 지금 만들어 온 것,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요거를 키워나갈 건지,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고민했던 것들을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 산출물이죠. 연구 보고서를 이제 저희가 밖으로 오픈하는 거는 처음에는 목적이 단순했습니다. 굉장히 저희가 많이 듣고 있는 질책 중에 하나가 국제연구기관들이 뭐 하느냐, 어떤 거를 만들어내느냐라는 그 질책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 연구 보고서를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집적을 해놓으면은 이 포털 시스템을 통해서 집적을 해놓으면은 이를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가 뭘 하는지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자료들이 공유됨으로 해서 또 새로운 연구를 기획하는 데 도움이 될 테고, 그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 그 연구자들끼리 서로 소통하는 공간을 만들 수 있겠다라고 해서 만든 게 저희 그 국가정책연구 포털 NKIS라고 하는 것을 2014년 5월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연구 보고서 디지털 아카이브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은 연구 보고서가 한 34,600건 이상이 지금 거기에 그 등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정기 간행물이나 아니면은 뭐 기타 세미나 자료 그런 것들이 다 있는데 보시다 보면 이제 최초로 제가 가장 오래된 게 뭔가 봤더니 1973년도에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나온 연구 보고서가 거기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뭐 물론 그 과거 거는 누락된 것도 많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그 연구기관들이 만들어낸 보고서를 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새로 시작한 게 이제 경제인문사회연구의 데이터 정보 시스템이라는 걸 작년 11월에 처음 그 오픈을 했는데 저희 목적은 좀 달랐습니다. 최초 사업 시작할 때 목적은. 그러니까 데이터를 모으는 게 모으고 오픈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정책에 있어서 증거 기반 정책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2018년에 좀 관심을 뒀던 게 미래 예견적 그 국정 관리, 영어로 하면 anticipatory governance라는 것을 굉장히 그 관심을 뒀었습니다. 그거는 간단히 얘기하면은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고 정책 문제에 대한 대안을 미리 만들어 놓자, 미리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데이터를 모아서 오픈한다는 것보다는 미래에 나올 문제들을 미리 그 발견하고 그 문제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그리고 예측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쪽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은 그 오픈 데이터라고 하는 쪽이랑은 약간 그 방향이 다르게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작년에 만들어냈는데 현재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용자가 국민한테 오픈된 게 아니라 사용자가 연구기관 종사자들, 연구자들, 그 국책연구기관 연구자들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업을 따기 위한 목적도 있었고, 보안 쪽에,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보안 쪽의 문제도 있었고,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기능은 그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모으는 것, 그건 데이터 마트라 그래가지고, 연구기관의 데이터를 집적하는 그런 곳이고, 뭐 공공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원하면은 그거를 저희가 가져다가 연구자들이 그 시스템 안에서 분석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걸로 돼 있고, 또 하나는 분석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뭐 키워드 모니터링이라든가 뭐 트렌드를 분석할 수 있는 거라든가, 그리고 정형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이게 뭐 그 시스템 안에서 SAS라든가 R이라든가 파이썬 같은 것들을 다 그 활용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일부 만약에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AI 분석, 뭐 머신러닝을 기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거는 연구기관들과 연구랑 같이 진행하는 건데, 조기경보 시스템이라 그래가지고 미래 예측 모형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그 정책 분야의 이슈 파인딩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모형을 개발해서 시스템에서 그 대시보드처럼 보여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렇게 구축돼서 이제 처음 시작하는 단계고요. 향후 저희가 이제 어떤 식으로 나갈 것이냐 그러면 첫 번째는 데이터를 모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경제인문사회연구에만의 데이터 댐을 만드는 거라고 하는데요. 현재 그래서 지금 제공 가능한지,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이것까지 해서 기관 보유 데이터 현황 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연구기관들이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는 뭐 교통이라든가 카드 데이터, 그리고 뭐 건강보험 데이터, 이거는 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저희가 입수하기는 어려운데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공동으로 구매하거나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비정형 데이터로 저희가 갖고 있는 그 NKIS라고 하는 것, 거기에 있는 연구 보고서들을 같이 연계를 시켜가지고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처음 시작은 저희 연구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했지만 이제 점차 이거를 확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책 연구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로 하는 공무원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같이 연구를 할 수 있는 학계 분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국민들까지 이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넓혀 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연구기관 기본 목적에 맞는 거, 어떤 연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정책 문제가 발생할지, 그래서 제시할 수 있는 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추진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인데 연구기관 중에 인문학을 연구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에서 그 약간의 펀드를 가지고 인문정책 연구 사업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올해 시범적으로 그쪽에서 이제 물론 그 시범연구 실태조사 정도가 되겠지만 인문학 관련 자료들을 디지털로 하는 거를 저희가 하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저희가 시작할 계획이고요. 아마 박원호 교수님 그 발표를 들으면서 제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던 게 저희가 이걸 하면서 고민했던 게 데이터를 어떻게 모을 것인가라는 걸 했는데 가장 먼저 걸리는 게 데이터 소유권에 대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연구자들은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가져올 수 있는지. 근데 그래서 저희가 기관별로 이제 데이터 현황 조사를 하는데 기관 내에서도 그걸 잘 몰라요. 자기네들이 어떤 데이터를 갖고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얼마만한 데이터가 있는지, 어떤 게 공유 가능한지 이런 걸 모르고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파악할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는 저희 사업 중에 기본 연구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정부 예산으로 기관한테 주어지는 것 중에 예산을 통해서 연구기관이 자체적으로 기획해서 하는 기본 연구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 수탁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정부 예산이 투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소유권은 궁극적으로는 국민한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좀 의무적으로 데이터를 제출해 줬으면 하는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 계획이고요. 뭐 저기에서 앞에 김지연 교수님 거에서도 제가 좀 아이디어를 많이 얻고 있는데 자발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했을 경우에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이냐라는 부분도 저희가 같이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추가로 얘기하면 데이터 표준화의 문제, 그리고 데이터 퀄러티의 문제. 그리고 개인 연구자들이 데이터를 제공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데이터를 제공하면 그 다음에 귀찮은 일들이 많이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이 데이터에 대한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자기는 이렇게 분석했던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기존 연구자가 했던 결과랑 다른데 이거는 뭐냐라는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이제 공공 데이터를 이제 하려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공개된 거 말고 공개되지 않았던 데이터를 같이 한번 저희는 이제 정책 연구를 하는 기관이니까 한번 공유를 할 수 있겠느냐 하고 여기저기 좀 문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통계청이 갖고 있는 마이크로 데이터라든가 그런 데이터, 그다음에 기재부에서 이번에 새로 한 디브레인이라는 예산 데이터, 그다음에 행안부 데이터라든가 국세청 데이터, 건강보험, 그다음에 이제 사회보장 정보원이라든가 고용보험공단.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개인 정보 보호라든가 아니면 민감 정보 그런 걸로 공유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기술적으로 보면은 개인 식별할 수 있는 거를 다 지우고 공유를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이제 보다 보면 기관장님들 차원에서는 공유를 합니다. 근데 이게 실무진으로 내려오면은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이런 것들의 문제도 저희가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고 앞으로 저희가 지금 이제 처음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지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가면서 필요한 부분은 또 여기 계신 분들한테 또 여쭤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최대한 저희 쪽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도 같이 공유될 수 있도록 오픈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명덕 본부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동병상련하는 기관들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갈 길도 참 멀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처음에 코스타가 시작을 할 때 2007년도에 제가 사회발전연구소,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50년 동안 한
건 이상의 서베이 데이터들을 모았는데 제일 이제 가슴이 철렁할 때가 언제냐면 밖에서 외부에서 그 데이터를 좀 달라, 좀 분석을 하겠다라고 할 때 제공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우선은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바로 외부에서 읽을 수 있게 해주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곤란스러웠는데 방법이 있더라고요. 50년 동안 그 조사가 이루어진 시기에 조교를 한 분들을 물색을 해보니까 다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00개를 복구를 했습니다. 굉장히 개별적인 노력들을 했지만 놀랍게도 연구를 한 분들은 그걸 굉장히 소중하게 가지고 있더라. 그게 한편으로 보면 소유권이기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체계적인 관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겪게 된 어떤 빈틈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작은 연구소만 그런 게 아니라 국책연구기관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는 게 단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의식이나 관행에 있어서도 연구자들도 많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을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해주셨고요. 또 하나는 또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는 게 인센티브의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데이터를 공유한다라고 할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누군가가 이걸 재분석을 해서 문제를 이렇게 삼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같은 것도 있고 데이터 퀄리티에 대한 것도 있고 그리고 수고를 해서 공개를 해도 이제 여러 가지 부담들만 있다라고 하면 어떤 레코그니션이나 레퓨테이션이 있어야 되느냐 아까 박원호 선생님도 그걸 잘 지시해 주셨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아마 연구 기관들의 경우에는 이제 기관에 대한 평가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평가의 기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많이 달라질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홈페이지에서 클릭을 몇 번을 했느냐를 카운트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 궁극적으로 그 데이터가 공개가 되고 여러 경로로 공개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했을 때 그 데이터의 임팩트나 가치나 이런 것들이 논문을 사이트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게 사이트가 돼서 척도로 만들어질 수 있다면 그러면 그런 가치 있는 데이터들은 앞으로 더 많은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길이 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아마 기관들이 인센티브를 어떻게 설계할지가 개별 연구자들의 도덕 감정에 호소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 이 부분을 또 말씀해 주신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공감이 됐습니다. 아마 이런 이 사회과학 분야의 오픈 데이터, 인문학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근데 이제 관련되어 있는 연구기관이 이렇게 딱 한정이 되어 있는 연구회들과는 달리 연구재단 혹은 교육부에서의 관리 정책은 훨씬 더 복잡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특정 다수의 연구자들을 관련을 시켜야 되고 또 연구재단의 경우에는 우리가 겪고 있는 다 공감하는 사회과학 연구자의 알고 있는 어려움 중에 하나는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인문사회 쪽의 예산 때문에 그래서 예산 배정부터 이 활용까지 아주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재단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자원 배분의 항목이기도 하고 거기에서 모아지는 많은 데이터들 또 조 본부장 말씀하신 것처럼 인문학 쪽의 데이터를 어떻게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고민들이 여러 국가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이런 토론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을 좀 제시해 주실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유현진 사무관님께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육박술지능과에서 한국학과 KRM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유현진 사무관입니다.
저희 교육부에서는 2007년 9월부터 이제 Korean Research Memory라고 해서 KRM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KRM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인문사회 분야에서 이제 학술 활동의 원자료라든지 중간 산출물, 그다음에 이제 결과 보고서, 논문 저역서를 포함한 이제 각종 결과물들의 자료를 수집해서 이제 DB를 구축하시는 것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제 세 분 교수님, 단장님께서 이제 그 강연해 주시면서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이제 데이터의 저작권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제출을 강제를 하긴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KRM 운영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국가 펀딩을 받은, 그러니까 교육부의 학술 지원 사업의 대상으로 선정이 돼서 지원을 받은 과제에 한해서 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그 재단과 좀 업무 협의를 하면서 이제 좀 제가 이해했었던 거는 이제 이게 연구가 이루어지는 중간중간에 이제 연구 중간 산출물을 탑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연구를 최종적인 결과 보고서가 제출된 이후에 이제 해당 보고서를 이제 전문가 분들이 또 직접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과 보고서를 분석해서 정말 이 연구에 활용된 중간 데이터는 정말 조금 공유하고 확산되는 게 유의미하겠다라는 이제 판단이 있은 후에 이제 그건 부분을 실제 연구하셨던 그 연구자분들께 다시 좀 요청을 드려서 이제 좀 탑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전문가가 조금 정제된 데이터, 정말 필요한 데이터, 연구자들에게 유의미한 데이터를 조금 선별해서 이제 올린다는 점에서는 참 유의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미 연구가 종료된 후로부터 그러니까 결과 보고서 제출 이후에 다시 재분석을 통해서 이제 어떤 중간 데이터를 이제 표집할지를 좀 다시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데이터 자체가 조금 어떻게 보면 아웃 오브 데이트 될 수도 있겠다. 좀 사실 그런 좀 아쉬움이 사실은 저도 좀 개인적으로 있었었고, 이제 그렇지만 또 그러면서도 중간에 이제 그 연구 데이터를 조금 연구자분들께 제출 요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중간에 그런 연구 소스에 대한 유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또 염려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앞서서 좀 강의를 해주신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저도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저도 이제 옆에 계신 본부장님과 마찬가지로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조금 초청돼서 이렇게 좋은 말씀 들은 게 저한테도 좀 개인적으로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좀 부끄럽지만 이제 이 연구와 학문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다 보니까 이제 현장에 계시는 연구자분들 또 사회과학 연구자분들께서 좀 어떠한 이제 수요랑 좀 정책적 필요를 느끼시는지를 제가 조금 좀 더 유의미하게 좀 파악할 수 있는 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제 한국연구재단 등에서 주관해서 이제 오픈 액세스 포럼을 또 사실 개최를 했었었고, 이제 그에 따라서 뭐 한국연구재단, 이제 중앙도서관, 캐리스 등 이제 각종 유관기관들이 또 이제 오픈 액세스와 관련해서 이제 그런 선언문을 좀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의 자리는 그때 작년에 논의되었던 오픈 액세스에서 좀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그거의 연구물의 이제 기본과 이제 근거가 되는 이제 연구 자료들에 대한 조금 논의라는 점에서 정말 좀 의미 있는 자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특히 이제 앞서서 이제 신은정 단장님께서 이제 외국의 사례에서도 이제 국가 펀딩을 받은 연구물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것들을 이제 공공에 어떻게 보면 환원하는 것을 좀 정책화해서 하는 사례들을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봤을 때 일단 말씀 주셨던 자료에서 좀 가장 일렀던 거는 이제 미국에서 2013년에 공공 액세스 메모 이런 정책을 펼쳤던 것을 좀 언급을 주셨더라고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저희 KRM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더 앞선 2007년에 좀 런칭이 됐었던 데이터베이스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시고 좀 마련하셨던 이제 연구자분들과 좀 선배님들이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러면서 동시에 이 KRM을 정말 자랑스러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좀 선제적으로 이렇게 추진했던 정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조금 더 발전적으로 지속적으로 좀 발전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부터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좀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제 다른 이제 키스티라든지 아니면 경사연 본부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데이터 관리 공유 활용은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당위적으로 이제 다들 이제 공감대가 많이 좀 형성된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전히 이제 이재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포함해서 학계에서 먼저 그런 공감대가 이루어져서 이제 학계의 공감대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추진이
필요한 부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육부도 좀 정책적으로 이제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많은 긴장해가지고 네, 되었고, 저희가 사실 이제 KRM이 이제 2007년에 런칭된 이후로부터 조금 이제 기능적인 개선이나 이런 부분도 이제 많이 이루어져 왔지만, 좀 여전히 갈 길은 좀 먼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올해부터 조금 본격적으로 좀 개선을 좀 추진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지금 좀 어떻게 하면은 KRM을 좀 더 유의미하게 활용할 수 있을지 좀 정책 연구를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뭐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을 활용한 연구자들을 위한 좀 선제적인 서비스 제공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도 좀 염두에 두고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 많이 개선을 해서 연구자분들께 좀 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교육부 KRM 그 기초학문자료센터 코리아 리서치 메모리의 준말이죠. 저희도 그 사업에 여러 가지 형태로 같이 참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겪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아주 그 기여하는 부분, 또 이 겪고 있는 어려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들어서 보니까 경인사에서도 디지털 인문학 속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그 카이스트의 그 총장으로 부임하신 이광형 교수님 보니까 디지털 인문사회과학 센터도 만들고 컴퓨터 사이언스를 하시는 은퇴를 앞둔 교수님을 센터장으로 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뭔가 기술적인 측면에서 컨텐츠도는 인문학이지만 새롭게 발굴하고 분석할 수 있는 영역을 개척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마 전 세계의 아주 대표적인 연구 대학들이 그런 쪽으로 많이 발전들을 하고 있고 지속들을 하고 있어서 그런 쪽의 그 발전 방향과 KRM에서의 미래의 어떤 발전 비전이랄까 하는 것들이 접점이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아까 조병덕 본부장님 말씀하신 미래 예측적인 데이터 관리라고 하는 측면이 어떻게 보면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빅데이터라든지 혹은 근거 기반 예측 이런 데서 이제 활용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그 오픈 데이터는 그거보다는 훨씬 더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측면에서의 데이터 공유라고 하는 이런 측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먼저 시작을 한 아까 그 박원호 교수님이 그 미시간대학의 ICPSR 사례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마침 미시간에서 여기 이 늦은 시간까지 참여를 해주시고 계시는 양정원 선생님을 모셔서 한번 말씀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가장 많은 연구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 게 미국 미시간 대학의 ICPSR인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이런 토론을 들을 때 미국에서는 연구 데이터 공유에 대한 정부 정책이나 혹은 학계의 어떤 태도 그리고 실제 연구 이 데이터 관리 서비스를 제공을 할 때 겪으셨던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혹시 한국 내에서의 데이터 공유 관리 경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발전시킨다고 할 때 어떤 부분을 유념했으면 좋을지 한번 생각과 인사이트를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정원입니다.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간에. 지금 말씀하신 모든 선생님들이 얘기를 실제로는 다 공감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가 미국에서 이 리서치 데이터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 게 11년 동안인데 처음에 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 논의하고 굉장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부터 얘기를 들으시게 되면 제가 실은 이 얘기를 뭐 일본이나 아니면 이제 국제학회에서 또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대부분 반응이 되게 샤킹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아셔야 될 부분은 이제 저희는 11년을 이걸 겪어왔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엄청난 트라이얼 에러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걸 겪고 난 다음에 결론이지 뭐 처음부터 우리는 이렇게 잘 됐어라는 식으로 얘기 드리는 건 아니니까 그거를 감안해 주시고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려야 될 거는 그러니까 통계나 아니면은 이 오픈 데이터 매니지먼트에 대한 거를 다 한국에서 교육받은 적이 없고 다 미국에 유학을 와서 이 교육을 받아서 이 한국에서 어떻게 이거를 용어를 사용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마음대로 직역해서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원어 있는 대로 영어로 그 단어를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영어를 많이 하는 거 아니냐, 뭐 영어 단어를 많이 쓰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그냥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히려 이제 이 얘기 들으시고 나면은 굉장히 이제 바깥의 데이터나 리소스를 굉장히 찾고 싶어 하실 텐데 차라리 영어 단어를 알고 계시는 것이 찾기가 더 편하실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공교롭게도 제가 맨 처음 이제 서두로 얘기를 시작하고 싶은 거는 소유권 문제인데요. 데이터 소유권 문제. 그 간단히 얘기해서 미국의 사회과학자들, 특히 그 연방 정부의 그 그랜트를 받고자 하는 사회과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소유권에 이것이 나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참 적은 것 같아요. 뭐 그러면 천사냐? 이건 절대 아니고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방 정부의 그 자료나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시민 세금을 통해서 얻어낸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자유롭게 공개돼야 된다는 것이 미국 정부가 처음 세워졌을 때부터 있어왔던 정책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일단 인식이 그렇고요. 제가 알기로는 연방 정부의 그랜트를 받았을 경우에는 연구자들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이렇게 사인을 하시는데 뭐 당신이 이 연구비를 받는 대신에 만약에 이게 오픈할 수 있는 데이터 같은 건 어떤 방식으로 오픈해 주셔야 된다라는 그런 각서 같은 거를 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자들한테 거부감이 없었다는 점. 두 번째는 아까 이재현 선생님 얘기하셔서 되게 많이 웃었는데 그 연방정부 이 그랜트라는 게 상당히 거액이거든요. 소수는 억이고 뭐 수억, 백억, 수백억 되는 실제로는 그랜트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독으로 이 교수님이 몇 명의 대학원생을 이끌고 그랜트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팀으로 이미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의 소유권이 나의 것이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교수가 참 없다라는 거죠. 네, 세 번째는 대학 정책적인 면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뭐 1시간을 얘기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서 연구자의 연구를 완벽하게 도와주는 대신에 그 데이터, 거기서 나오는 최종 결과물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그 교수 같은 경우에 그것은 센터 또는 대학의 소유권이다라는 식으로 계약서를 쓴 경우 대부분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대학 교수분께서 만약에 미시간에서 일하시다가 하버드로 가시게 되면 그 연구센터에서 모은 데이터를 가지고 가실 수가 없는 거죠. 네. 이제 이런 방식으로 있었기 때문에 실은 이제 소유권에 대한 문제가 미국 같은 게 좀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김정 교수님 얘기하신 대로 이 데이터 매니지먼트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되기 전에 저희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뭐 사회학과 같은 경우에 한 30% 정도의 교수님들이 자기 데이터를 공유한 적이 있다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그럼 왜 이렇게 작냐 이렇게 되게 적잖면서도 근데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는 시간이 없다가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잘 아시겠지만 데이터 큐레이션이나 데이터 매니지먼트라는 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드는 대신에 거기에 대한 리워드가 없죠. 보상이 없기 때문에 일단 그게 되게 힘들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테뉴어 제도가 있어서 정말 교수님들이 정말 논문 끝나면 바로 논문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움직이셔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 매니지먼트에서 올리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특히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지적해 주신 얘기처럼 실제로 사회과학 데이터에는 데이터 안에 그 개인 정보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희 같은 센시티브 데이터라고 그러는데 센시티브 데이터를 일반 사람들 공유하기 전에 어노노마이즈라고 그러는데요. 이거를 없애고 일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사적인 그 개인 정보를 없애고 올리는 건 실제로는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가 이 교수님들 같은 경우 이제
연구자들 같은 경우에 정부 기관도 마찬가지고 되게 힘들죠. 그래서 실제로 뭐냐면은 강제가 없는데 실제로 포기하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이게 바뀌게 된 게 실은 이제 2013년에 미국 정부에서 오픈 데이터 이니셔티브 라는 것이 있어서 정부 데이터를 오픈하기 시작했지만 실제로는 연구 쪽에서는 좀 더 빨리 움직이게 됐어요. 그게 뭐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2011년 1월에 NSF 내셔널 사이언스 파운데이션이랑 그다음에 NIH 내셔널 인스티튜트 오브 헬스 두 개가 가장 큰 그랜트를 주는 곳인데 이 두 쪽에서 양쪽 다 나온 얘기가 지금부터는 프로포즈를 내실 때 데이터 매니지먼트 플랜을 미리 내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 안에는 이 데이터를 어떻게 공유하고 어디에다 저장할 것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달라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제 연구자들이 굉장히 난리가 난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까지는 그런 데이터에 대해서 제대로 매니지먼트 할 필요가 없고 뭐 포기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강제가 없었기 때문에 연구만 잘 되면 되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말해서 이런 서비스에 대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 행정처는 실제로는 이 데이터를 갖는 대신에 서포트를 확실하게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결해야 되는 입장에 와 있었던 거고 이제 그때 모든 리서치 중심의 대학들 같은 경우 지목하게 된 거는 도서관에서 해결하라라는 얘기였습니다. 왜 도서관이냐? 첫 번째는 모든 자료에 이 반영구적으로 이걸 보존할 수 있는 저장소가 필요한데 도서관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항상 모든 자료를 우리가 죽고 다음 세대에 돌아설 때까지 연구 보존하는 곳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시아 쪽은 이렇게 도서를 이렇게 수집하고 자료를 정리하는 곳이 도서관이고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본다라는 의미가 좀 더 강한 것 같은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 도서관의 그런 기능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이제 모든 연구 전반에 있어서 연구자나 또는 학생들이 필요한 리서치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시간 같은 경우 연구 사서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의 단대 또는 학과별로 연구 사서들이 다 있어서 지금 교수님들이 무슨 연구를 하시는지 아니면 학생들이 무슨 수업을 듣고 무슨 자료가 필요한지를 정말 잘 알고 있는 상태들이고 이제 실제로 말해서 어떤 리서치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거기 서포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를 좀 얘기를 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제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시간도 당연히 데이터 리포지터리도 도서관 안에서 그리고 도서관 안에다가 데이터 매니지먼트 팀을 꾸리기 시작했고요. 이제 보통 작은 학교들 같은 경우 데이터 서비스 라이브러리언 같은 경우 한 명 정도가 있지만 미시간 같은 경우에는 3명이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총괄하시는 헤드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데이터 큐레이션의 전문가 그 다음에 그 워크플로우를 관리하시는 분 이렇게 3분이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연구사서 뭐 하냐? 연구사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각 학과에서 어떤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어떤 분들이 리서치 데이터 매니지먼트가 필요하시고 그 다음에 그런 거를 인지하시고 그런 거를 설명하고 그 교수님들과 연구자들한테 그 나중에 저희 라이브러리에 있는 리서치 데이터 매니지먼트 팀하고 연결시켜주는 일을 다 하게 됐는데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퍼블릭 폴리시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인터뷰도 하고 그 전에 프로파일링을 다 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 무슨 논문 내시고 도대체 어느 기관에서 얼마만큼 돈을 받고 계신지 뭐 이런 것도 다 했는데 이제 막상 이 리서치 데이터 매니지먼트 얘기가 나왔을 때 굉장히 평온하셨어요. 실제로는 이게 되게 놀라웠던 게 저희가 이제 국제학술대 같은 데 가서 뭐 하버드나 뭐 예일이나 뭐 여러 가지 대학들의 연구사서들하고 얘기를 하면 거의 막 이게 이게 난리가 났다. 이제 우리 이거 어떻게 매니지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인력은 딸리고 지금 알아야 될 건 너무 많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셨는데 미시간 같은 경우 제가 인터뷰했더니 너무너무 평온하신 거예요.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 근데 왜 그런가를 이제 알게 된 거는 실제로 이것은 ICPSR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실은 이게 많이는 알려져 있지 않은데 ICPSR이 아주 독립적인 기관은 아니에요. 실은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ISR이라는 기관의 하부 기관입니다. 실은 5가지 큰 기둥인데 그 중에 하나가 ISPSR인데 아까 박원호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1962년에 만들어진 이유는
아마 이 정치학이나 선거 쪽을 공부하신 분들은 익숙하시는데 American National Election Studies라고 ANES라고 부르는데요. 그쪽 팀이 맨 처음에 연구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 데이터를 내놓은 다음에 그분들이 처음 받으신 건 한 60년 전인데 알게 되신 거예요. 너무 센시티브하게 데이터가 많고 데이터 큐레이션을 하면서 연구를 하기 너무 힘들다. 그래서 ISR 쪽에도 요구를 해서 이 데이터를 데이터 큐레이션하고 디세미네이션 할 수 있는, 이 분포할 수 있는 기관을 따로 만들어달라. 그렇게 시작해서 ICPSR이 시작되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ISR 같은 경우에는 300명 이상의 사회학자를 포함해서 300명 이상, 그리고 20여 개 학과에 있는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업데이트 돼 있어서 그분들의 수십 가지의 이 안에 ISR 같은 경우에 실은 이 안에 수십 개의 조그마한 연구 프로젝트 팀들이 있거든요. 그 팀들의 모든 데이터 큐레이션이랑 데이터 디세미네이션을 실제로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실은 아시다시피 되게 고급 인력이 필요합니다. 데이터 큐레이션, 데이터 디세미네이션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ICPSR 멤버십을 가지고 계신 학자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정에 이렇게 돈을 받고 데이터 큐레이션이나 아니면 데이터를 이렇게 디파짓하는 거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와중에서 데이터 매니지먼트 플랜이 나왔고 실제로 말해가지고는 이 사회과학자 분들이 모두 다 이제 ICPSR을 쳐다보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나. 왜냐하면 어떤 대학은 돈이 많지만 뭐 뽕뽕 다 하실 수 있겠지만 돈이 별로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정부가 어떤 식으로 지원 또는 통제하실지 아직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ICPSR을 굉장히 결단을 내린 게 뭐냐면 나중에 이 돈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일단 오픈하자. 그래서 ICPS 멤버건 아니면 비멤버건 이미 데이터가 있고 코드북이 있는 경우에는 그거를 무료로 디파짓 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설을 했었고요. 실은 2011년 전후로 굉장히 많은 소셜 사이언스 데이터 아카이브들이 생기기 시작했었는데 종국에는 ICPSR로 다 몰리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정부 같은 경우에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정부에서 이런 아카이브에 대한 관리나 무슨 통제 규칙을 마련하기보다는 차라리 ICPSR에게 많은 재정적인 지원을 하자. 그래서 그쪽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 2019년에 그 UM 스쿨 오브 인포메이션 교수님 중에서 데이터 큐레이션 쪽 하시는 분들이 그쪽으로 많이 연결돼 계시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 그래서 뭐 정황하면서 아마 돈 때문에 걱정하는 일은 없을 것 같고 ICPSR 같은 경우에 앞으로 사회과학 마인드를 지닌 데이터 큐레이터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이 사람들 구하는 게 굉장히 이를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행정학 부분에 있어서는 마지막은 아니고요. 행정학 부분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행정학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말해가지고 융합학과라고 볼 수, 인터디스플리너리 학과이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데이터에 민감하고 굉장히 많이 데이터를 모으시고 그래서 정말 많이 가져오시는 편인데요. 두 가지 방법으로 데이터를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ISR 내에 프로젝트 팀으로 등록해서 거기 있는 이미 설립되어 있는 이 프로그래머들,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이나 프로젝트 매니저들과 함께 하셔서 정말 큰 돈을 따내신 다음에 연구를 열심히 하셔서 그 데이터들은 ICPSR에서 큐레이션 하도록 만드는 루트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거는 만약에 나는 우리 학과에다가 이 내 프로젝트를 세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학과 내에서 연구센터를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맨 처음에 고용하시는 분들이 데이터 아키텍트랑 프로젝트 매니저들. 그래서 처음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기술적인 부분들은 데이터 아키텍트가 기획하고 이제 학교 내 여러 가지 부서들과는 어떻게 연계해야 될 거냐. 그리고 특히 도서관 리서치 데이터 매니지먼트 팀들과 연계해서 일하시게 되는 분들은 그분들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교수님이 리타이어 하시건 또는 다른 학교를 가시건 여전히 데이터 매니저랑 데이터 아키텍트, 데이터 큐레이션 하시는 분들은 그 과나 그 연구센터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 다음 2대, 3대로 가더라도 그 되게 중장기 연구 프로젝트가 계속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거는 국내에서 그러면은 연구 데이터 관리와 공유를 효과적이기 위해서 유념할 것이 뭐냐. 실제로 이 얘기는 뭐 1시간에도 모자랄 것 같은데 딱 3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리서치 데이터 매니지먼트 서비스가 필요한 시점을 보통은 아까 다른 발표자분께서 그러셨는데 연구 다 끝나고 나서 데이터가 나온 시점이 아니라 실은 연구가 시작되는 그 시점부터 돼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하신 걸 말씀드린 거에서 힌트를 얻으셨겠지만 중장기 그리고 많은 돈을 연구비로 따시고 싶으신 분들은 데이터 아키텍트랑 프로젝트 매니저를 시작 단계부터 하이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실 거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정말 익스펙트 못했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연구 데이터가 진행되는 동안 그 연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어떤 상태가 됐을 때 필요한 저장소에 대한 지원이 대폭적으로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실제로 미국이 지금 연구의 어떤 방법론에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2가지 트렌드가 첫 번째는 예전에 그런 통계를 받아가지고 그냥 이 가공해서 다시 사용하게 됐다면 지금의 사회과학자들은 본인 스스로가 R이라든지 아니면은 파이썬이라든지 프로그램 언어를 미리 배워서 로우 데이터 상태인 것을 자기가 데이터 마이닝을 해서 그거를 어널리시스해서 연구로 발표하는 경향이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 경향은 이건 정말 왜 아직 안 하시지 싶으신데 아니면 아직 이제 시작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지오 스페셜 데이터랑 스태티스틱스를 같이 합쳐서 통계 분석의 결과만 내시는 게 아니고 데이터 비주얼라이즈 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시는 게 실제로는 가장 큰 트렌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2개 다 데이터의 크기가 만만치 않다는 거죠. 이 로우 데이터 같은 경우에 뭐 1TB 가지고는 뭐 너무 꼼값이다. 뭐 이렇게 할 정도가 되고 지오 스페셜 데이터도 만약에 ArcGIS 같은 거 써보셨으면 아실 텐데 데이터 파일이 굉장히 커요. 그걸로 이미지 파일 한 뭐 수십 개 만들었을 경우에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실은 근데 이 프리졸베일 그 연구하는 동안에 필요한 저장소라는 게 굉장히 비쌉니다, 실제로. 그 공간을 클라우딩이든 아니면 학교 안에서 어떤 거를 하든지 간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다각적이고 전문적인 서포트가 필요할 거라는 거. 세 번째는 실은 사회과학 데이터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좀 더 유연한 마인드를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같이 융합학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교수님들이 보는 많은 과학 데이터, 뭐 많은 공대 데이터들을 보고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정책적으로 필요하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 지금 가장 중요한 정책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시는 분이 클라이밋 체인지, 기후 변화랑 그 다음에 아실지도 모르겠지만 교통정책이에요. 교통의 하부구조를 다 뜯어고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실은 그쪽에 지금 저희과 교수님도 뭐 차관 보러 가 계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지금 그런 데이터를 보고 계시는데 결과물은 결코 사회과학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3가지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에 데이터 쉐어링 파트는 제가 너무 얘기를 길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일단 끊고 다음에 질문 있으실 때 시간 되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멀리서 지구 반대쪽에서 연결해 주셨는데 화면은 끊기지 않았는데 중간에 소리가 잠깐 끊겼습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선생님 말씀이 너무나 공감이 가도록 잘 전달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저는 이제 선생님 말씀 중에서 2가지가 이렇게 귀에 쏙 들어왔는데 하나는 그 데이터 매니지먼트 플래닝은 연구가 끝난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를 설계할 때부터 해야 된다. 이거는 아마 연구 관리를 하는 기관들에는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연구 계획서를 받고 하는 과정에서부터 이 데이터의 전체 생애에 관련된 뭔가 이 계획을 같이 받도록 하는 이런 게 있어야지 되지. 그러지 않고는 안 된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방 예산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정부 예산,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연구인 경우에는 그거는 아마 당연히 그런 공공성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으로 들려서 너무 공감이 됐고요. 두 번째는 ICPSR이 ISR의 5개 기둥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
그런데 왜 미국의 표준이 됐느냐라고 하는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ICPSR의 표준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큐레이션 기능 때문이었다. 큐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분산시킬 수가 없고, 다양한 데이터 생산자들이 공통의 프레임워크와 스탠다드와 DOI와 하는 이런 틀 안에서 걸러지면서 서로 연결될 수 있게 해주는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ICPSR이 됐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ICPSR을 벤치마킹에서 시작한 코스다에도 저는 함의가 굉장히 크다. 한국적인 표준을 자꾸 기관마다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공유하는 플랫폼으로 가고, 또 실시간 채팅에 또 온 질문이 또 있거든요.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데이터 공개에 필요한 이수환 님이 보내주셨는데요. 표준, 정제, 신규 추가되는 자원, 인력, 예산 등을 어떻게 조달할 건지 또 중요한 요소일 것 같은데, 이런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ICPSR에서의 지금까지 노력이 굉장히 좋은 참고가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김영식 교수님 여기 와 계시는데, 성대 문헌정보학과에 계십니다. 그렇지만 전통적인 도서관학이 아니라 이런 데이터 활용 인용과 관련된 연구를 오랫동안 해 오셨고요. 사실은 귀국에서 이제 성대 부임하신 지는 얼마 안 됐죠. 그래서 언제 2년 됐습니다. 2년 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정원 선생님 말씀하신 그 현실과 또 연구자로서 미국에서 이 데이터 공유와 인용과 이런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되고 있는지, 또 한국에 오셔서 2년 동안 경험을 하시면서 우리 현실과의 갭은 뭔지, 그 갭을 줄이고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선생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떤 말씀부터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10년 전 가을에 이 데이터 공유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요. 네. 그때 당시 이제 데이터 원 프로젝트라는 게 있었는데, 이제 거기 미팅에 처음 이렇게 초대를 받아가지고 참석해서 학자들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 데이터 공유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박사학위 논문 주제를 고민하고 있었을 때인데, 그 데이터 공유를 주제로 논문을 써야 되겠다 해서 이제 인터뷰도 하고 설문도 진행해서 이제 논문을 쓰고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10년이 지났는데요. 이제 당시에 같은 경우는 이제 막 NSF가 데이터 매니지먼트 플랜을 막 시작하고 있었을 때고,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들은 데이터를 공유를 해라라는 그런 강제가 막 시작되었을 쯤이었고, 저는 이제 그쯤에 이제 이 데이터 공유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요. 제가 이제 앞서서 이제 여러 선생님들께서 발표를 해주셨고, 또 지금 먼저 말씀해주신 분들의 이야기를 이제 듣고, 저도 이제 제가 과거에 수행했던 연구와 이렇게 연결을 많이 시켜보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미국 같은 경우를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각 학문 분야별로 이제 데이터 공유 재사용의 문제가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학문 분야별로 다양한 어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또 현재에 있어서 어떤 데이터 공유 재사용의 상황이 다르고, 또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학문 분야별로 거기에 적합하게 데이터 공유나 재사용의 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제 먼저 이제 NIH에서 2003년도인가요? 2년도에 지놈 시퀀싱을 하는 그런 데이터는 모두 다 공유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정책을
먼저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젠 이 생명과학을 연구하시는 분 중에 특히 유전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 유전자 염기 서열을 분석한 데이터는 이제 공유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제를 NIH로부터 받았죠. 그래서 NIH는 이제 제가 당시에 2012년도에 10년이 지나서 연구할 때쯤에는 그 유전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 데이터 공유 재사용이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이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이런 걸 강제하고 있고, 특히 저널에서 이 데이터 공유가 안 되어 있으면은 출판을 시켜주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은 거기에서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데이터 공유 재사용, 그러니까 데이터 공유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게 유전학의 지놈 시퀀싱 데이터를 공유할 수밖에 없는 거는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을 하는데. 그래서 그것들을 그런 비용을 갖다가 중복해서 지불하지 않고 또 연구자들이 그런 것들을 공유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연구 수행을 하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었고, 또 이제 그러면서 유전학을 연구하시는 분들, 특히 그 생명과학 쪽 연구자 중에 그런 그 지놈 시퀀싱 데이터를 공유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데이터 공유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거는 우리 공동체를 위한 것이고 내 개인적으로도 이득이고,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내 논문을 갖다 인용할 확률이 높아지니까요. 또 그러고 이런 거를 공유함으로써 어떤 내 연구가 도둑맞는다라는 그런 위험에 대한 인식도 상당히 줄어들었고, 또 어떤 체계적으로 그 안에서 더욱이 이런 연구 데이터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잘 그런 그 뭐 메타데이터라든지 데이터 저장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어렵지 않게 데이터를 공유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이 그 유전학을 연구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좋은 어떤 생태계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학문 분야를 최근에 어떤 트렌드를 살펴보면은 이 데이터 공유와 재사용의 문제에 있어서 각 학문 분야별로 다른 접근 방식을 뭐 취하고 있는데, 특히 사회과학 분야의 데이터에 있어서는 이게 데이터가, 저도 이제 사회과학 연구를 하고 있지만은 데이터를 생산해내고 또 그런 데이터를 정리하고 또 공유한다라는 게 과연 이거 누가 쓸까? 내가 데이터를 생산해내지만 이거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까? 뭐 이런 생각을 저도 처음에는 했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제 제가 데이터 공유 재사용을 연구하는 측면에서 이 데이터 공유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데이터 공유 재사용 연구를 하면서 그 연구된 데이터를 갖다가 제가 이제 저도 이제 ICPSR 오픈 데이터 리파지토리에 다 저장을 했는데, 제가 이제 뭐 그런 쪽에서 느낀 개인적인 경험은, 이게 상당히 중요하구나.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중요하고, 저 개인적으로도 도움이 많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 공유 재사용에 대한 어떤 인식이 상당히 좋아졌는데요. 이제 뭐 주소가 좀 없는 것 같은데, 이제 미국 사례를 다시 돌아가서 이제 사회과학 분야의 미국 사례가 어떤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는 뭐 제도적인 측면, 그리고 자원적인 측면, 그리고 인식적인 측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현재 상황을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제 제도적인 측면 같은 경우에는 연구비 지원기관 NSF나 NIH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과학 데이터와는 상관이 없지만은 이 NSF 같은 내셔널 사이언스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2012년, 13년에 그 데이터 매니지먼트 플랜이라는 것을 이제 요구했고, 그래서 그 계획서 연구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공유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제출하도록 했거든요. 근데 이게 강제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데이터 매니지먼트 플랜을 제출하도록 하지만은 연구자들이 실제로 데이터를 그 후에 공유했느냐 안 했느냐는 이제 모르거든요. 확인하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연구자들은 그것 때문에 큰 부담은 느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데이터 매니지먼트 플랜 때문에. 하지만 이제 저널 같은 경우에는 최근의 추세는 사회과학 쪽에서도 많이들, 저도 뭐 2010년부터 2015년만 하더라도 그 연구 논문을 출판할 때 연구 데이터가 공유되어 있느냐라는 질문을 전혀 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뭐 데이터는 공유를 했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갖다가 저도 그 마지막에 노트로 제공을 했는데 2015년, 16년 이후에는 이 저널에 논문을 출판하려고 이 매뉴스크립트를 제출하면은 데이터를 공유했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또 그런 공유된 링크를 제공하도록 이렇게 권유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런 변화들이, 그런 저널들이 점점 이 데이터 공유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구나, 이런 변화들이 연구자에게는 상당히 어떤 압박 그리고 그 부담으로 느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자원의 측면에서 살펴보면요, 이제 메타데이터와 또 저장소의 문제가 있는데, 메타데이터 같은 것들이 이제 데이터를 정리하는 이런 데이터라고 할 수 있고, 또 저장소가 뭐 오픈 ICPSR 같은 것들이 대표적으로 사회과학 연구 데이터를 이렇게 대폭적으로 받아주기 시작했고, 저 역시도 이제 오픈 ICPSR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뭐 메타데이터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이 저장소에 대한 저장소가 많이 확충이 되었는데요. 제가 이제 연구하면서 발견한 거는, 이런 과거에는 사실 메타데이터나 저장소가 과연 얼마나 이 데이터 공유나 이 재활용에 유용할까라는 그런 의문을 많이 제기했었습니다. 하지만은 뭐 저장소 같은 경우는 명확하고요. 저장소가 있어야지만 연구자들이 데이터를 공유하고 또 재사용할 수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메타데이터 자체에는 상당히 의문을 많이 가졌는데, 제가 이제 연구를 한 바에 따르면은 이 메타데이터 같은 경우도 연구자의 데이터 공유 재사용에 어떤 직접적인 영향은 주지 않더라도 이 간접적으로 어떤 학문 분야에서 메타데이터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연구자들의 어떤 그 규범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그렇게 규범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그런 것들이 우회적으로 데이터가 공유되어야 되는구나, 혹은 재사용할 수가 있구나라는 그런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식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은요, 인식적인 측면에서도 어떤 연구자 개인의 이득, 뭐 그리고 어떤 위험성, 이거 데이터를 공유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내 데이터를 그 연구 아이디어를 어떤 가져가면 어떡하나, 또 이 데이터를 공유하는 데 있어서 나타나는 수고들, 이 재사용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재사용할 때도 다른 사람의 데이터를 이해해야 되니까 그런 수고가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수고의 문제,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인식의 문제, 규범의 문제,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런 것들도 역시 이제 뭐 사회과학 연구에 있어서 아직은 뭐 초기 단계라고 저는 생각하지만은 이전에 2012년, 13년에 처음 연구를 수행할 때하고 2016년에 이제 후속 연구를 수행할 때 확인해 보니까 그런 인식들이 상당히 증가된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아까 미처 못 말씀드린 어떤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의 변화, 주목할 만한 변화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이제 어떤 그런 앞서 말씀드린 어떤 제도의 변화, 그 다음에 자원, 그리고 이런 인식의 변화들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이런 제도라든지 자원이라든지 인식의 어떤 이 삼박자가 잘 맞아야지만 이 데이터 공유, 재사용의 생태계가 저는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학문 분야에서 어떤 뭐 저장소가 확충이 되는 거 있지만, 특히 심리학 분야에서는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냐면은 심리학 안에서 이 오픈 데이터 배지라는 시스템을 도입했거든요. 그래서 저널에서 데이터를 이제 연구자가 공유하면은 이 오픈 데이터 배지를 저널 논문에 이제 달아줍니다. 그래서 연구자는 그것이 하나의 어떤 레커그니션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더 데이터 공유를 장려하는 이런 변화. 또 오픈 사이언스 프레임워크라고 해가지고 이 사회과학 연구에 있어서는 이 데이터 자체가 이제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어떻게 이거를
연구를 수행했는지 그런 방법론 자체를 공유하는 게 이제 오픈 사이언스 프레임워크의 일환인데 이제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더 공유하고 재사용해 나가고 있는 현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것으로 일단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영식 교수님 말씀에서 가장 저한테 와닿았던 부분은 뭐냐면 특히 이제 그 국제 학계의 관행 자체가 이제는 공유하는 쪽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고, 그래서 이게 뭐 법제화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일종의 문화, 이 연구의 문화 자체가 바뀌고 있는 측면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왜 지놈 프로젝트에서 공유가 활성화됐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워낙에 방대한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분야니까 개별 연구자들의 단독 연구만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도 사실은 생태학적인 경쟁, 공유하는 생태계가 커지면 그 생태계들 간의 경쟁에 의해서 성과가 이제 판별이 나는 이런 부분이 아니었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마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특히 이제 이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복잡한 연구를 하게 될 경우에는 그 공유는 이제는 이타성에 기반을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연구를 잘하기 위해서도 공유하지 않으면 경쟁력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좀 봐야 된다는 측면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준 교수님을 모셨는데, 한준 교수님은 연구자 입장에서 그리고 한국사회학회 회장님으로서 학계를 대표해서 연구자들의 관점에서 이 공유의 문화, 이걸 어떻게 인식을 하시는지, 어려움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개별 연구자들이 공유하는데 데이터 공유가 어려운 이유는 뭔지, 그리고 학계에서의 어떤 관행 혹은 개선 방안 이런 것들은 어느 쪽으로 갈 수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한주입니다. 오늘 저희 발표와 토론의 핵심적인 질문을 추려보면 전 두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왜 데이터 공유를 해야 하나, 아니면 그걸 좀 바꿔보면 왜 안 되나 라고 하는 근거의 문제고요. 두 번째는 많이 이야기된 것들이 어떻게 하면 잘할까, 이것이 더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선생님들의 발표를 들으면서 제가 인상 깊었던 거를 하나 간단히 말씀드리고 첫 번째 부분에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박원호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이제 1차 생애주기와 2차 생애주기가 있다. 근데 저희 연구자들은 지금까지는 1차 생애주기에 주로 몰두해 왔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것을 어떻게 바꿀까? 그게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신단장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에서 보면은 국제적으로 이것이 규범화된 과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 것 같고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유네스코에서 문화를 얘기할 때는 언제나 다양성을 강조합니다. 근데 왜 과학에서는 개방성을 얘기할까? 그건 유니버설리즘에 대한 보편주의에 대한 믿음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공유하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사실은 학자, 연구자들이 공유가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김 교수님 발표를 들으면서 우리의 생각 속에 연구자들이 실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연구자들이 갖고 있는, 암묵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사고의 어떤 버릇, 이런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데이터 사유주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얘기를 하시면 이것이 공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결국은 내가 이것을 공유했을 때 더 좋은 결과를 내가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생겨야 우리가 행동을 옮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사실은 사유주의와 조금 다르게 보면은 데이터 비밀주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나만이 가져야 되는 것. 또 하나는 남한테 보이고 싶지 않은 치부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도 내가 교정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돼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바꿀까? 사실은 저도 그 코스다에 관여하면서 늘 고민이 됐던 부분들인데, 저는 그냥 현실적으로 오늘 발표를 들으면서 몇 가지 제 생각난 대로 한번 제안을 드려볼까 생각합니다. 하나가 뭐냐면은 이런 부분입니다. 뭐냐면은 데이터를 공유했을 때 어떤 베네핏이 있을까? 현실적으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그 경인사에서 이 기관들이 얼마나 자료를 잘 공유하는가에 대해서 그것이 뭔가 피드백으로 평가에 반영될 수 있다면 더 적극적일 것이다 하셨지만은 저는 연구재단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적극적으로 공유를 하고 그것을 그 의무화시키기보다 그것이 나중에 연구비 지원을 했을 때 이 사람은 어차피 이것이 공공재원이라면 결과적으로 사회에 더 많은 이득을 줄 수 있는 연구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증명하는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다만 공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잘 활용돼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잘 디파짓을 하는 분들이 많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실제로 각 여러 아카이브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것을 실제 자료로 활용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활용이 안 되는 데이터는 제대로 잘 아카이빙이 못된 데이터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더 잘 활용되도록 디파짓한 분들에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활용이 많이 된 분들을 가산점을 드리는 방법도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그것이 나에게도 그것이 인정인 동시에 내가 그 연구를 열심히 하고 하는 과정에 나의 첫 번째 사이클이 아니라 두 번째 사이클에 대한 나의 노력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아까 말씀하신 그 제도의 측면에서 저는 좋지 않겠나. 그런데 그것이 개인에게만 의존해서는 어렵고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사회과학 데이터는 자연과학 데이터하고 달라서 컨텍스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리유즈를 했을 때, 세컨더리 어널리시스를 했을 때 단순한 레플리케이션이 아니라요. 만일 메타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것을 사회과학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컨텍스트에서 어떤 방식으로 데이터를 모았을 때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나 이것까지 봅니다. 그렇다면 메타데이터는 필수가 되는 것이고 그 메타데이터에 어떤 항목들이 필요한데 그것들을 데이터를 만드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사실은 연구 지원 기관이 함께 붙어서 컨설팅처럼 할 수 있다면은 저는 활용도가 훨씬 높아지지 않겠나. 연구에도 도움이 되고 나중에 그것이 데이터로 다시 활용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쓰임새가 있겠다. 사실은 저희가 IRB를 이제는 사회과학 분야에서 거의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데이터는 꼭 의무화할 필요는 없지만 그것이 그 학계 공동체 그리고 사회 전체의 퍼블릭을 위해서 좋은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계몽적 차원에서 더 나가서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된다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시간상 저는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왜 오픈 데이터 운동에서 DOI가 왜 중요했을까? 저는 편의성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내가 이 데이터가 궁금하다고 했을 때 그것만 따라 들어가면은 누구나 서로 다른 플랫폼에서도 사용 가능한 거거든요. 지금 현재 보면 외국의 JSS나 ICPSR이나 아니면 UK 데이터 아카이브가 다 대학교에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 밖에도 많은 아카이브가 있고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것을 서로 경쟁하지 않고 성과에 집착하지 않고 데이터 활용이 잘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오픈 API 방식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사실은 문은 여러 개지만 결국은 같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많이 생겨야 되는 것이 아닐까. 결국은 편의성을 높여주는 방식의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저희가 생각하는 데이터 운동이 결국 오픈 데이터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더 실현 가능한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준 교수님 그동안의 경험에 기반해서 운동을 위해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특히 이제 한마디로 결국은 DOI 오픈 API 방식을 얘기를 하신 거는 뭐냐면 공유하는 표준이 있으면 그 표준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기관들이 서로 인터페이스를 만들 수가 있고 그러면 거기에서 누가 어떤 데이터를 사용했는지가 분명해지고 인용할 수 있고 인용의 빈도가 높아지게 되면 그 안에서 다 자연스러운 레퓨테이션이 생기고 그 레퓨테이션에 의해서 데이터의 활용도나 임팩트나 퀄리티에 대한 자연스러운 일종의 질서가 생겨나게 되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종의 인센티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요즘 뭐 사실은 KRM에서 보면 연구자들의 그 사이테이션 인덱스들이 이제 다 나오지 않습니까? 논문마다도 나오고 하는데 거기에 데이터를 인용하는 빈도가 인덱스화 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데이터 공유를 촉진하는 그리고 재인용을 가능케 하는 이런 기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결국 이 어떤 이것저것 다 열심히 할 게 아니라 맥을 짚어서 비어있는 혈맥에 꼭 필요한 것들을 해라. 근데 그게 관건은 호환성이면서 표준화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걸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연구 지원기관과 또 직접 연구하시는 분 사이에 소통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좋은 방안을 찾을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전 질문, 그 다음에 오픈 채팅장에서 들어온 질문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사전 질문 소개만 하겠습니다. 아마 대부분 다 해소가 된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갤럼 연구소에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사회과학 데이터 공유에는 많은 한계가 있는데 누가 어떤 도구로 어떻게 조사했는지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한준 교수님의 맥락까지 같이 이해를 해서 분석을 할 수 있으면 이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대답을 해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로복지공단의 이정민 부장님은 과학기술 분야보다 사회과학에서는 개인정보가 더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공통의 틀을 갖추기 어려울 수 있는데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히 더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부산대 김남권 교수님은 R&D 데이터와 사회과학 데이터의 차이점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모아지는 것이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김학재 교수님 질문하고도 통하는데 지금 국내에 다양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통계청이나 국책연구기관이나 대학이나 국제기구나 지역 등등 해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을 만들고 관리하고 활용하는데 대학의 역할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리고 플랫폼의 역할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는 건데 이건 아까 박원호 선생님 말씀해 주신 이런 것처럼 왜 전 세계에서 이 공유하는 플랫폼이 대학 시설로 되어 있느냐 하는 거하고도 또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한쪽에서 이게 양면의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플랫폼이라고 그럴 때 생산하는 네트워크가 있고 많은 생산자들이 있고 생산자들을 관리하는 연구 지원기관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걸 활용하는 연구자들이 방대한 네트워크가 있을 텐데 그 연구자들은 시간적으로 보면 차세대 연구자일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이 재활용이 될 경우에 훨씬 더 이제 재분석이나 재활용을 통해서 좋은 연구들이 또 축적될 가능성이 많고 하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을 연결하는 플랫폼이 이 세계의 중요한 아카이브들이 다 대학에 있다라고 하는 이런 거하고도 연결하는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분 발표, 6분 토론 그리고 많은 질문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한마디로 요약하기는 어렵겠으나 결국 이 오픈 데이터 아카이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태계의 발전을 통해서 그 안에 구성원들이 다 함께 성장하고 공진화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이 기관이나 국가의 역할만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사전적인 의미의 거버넌스
라고 하는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고요. 데이터 거버넌스의 어떤 한국적인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첫 출발이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제가 읽은 월드뱅크 보고서에 의하면 디지털 전환이 되는 이 시대에 이제는 데이터는 그 나라의 번영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 결론을 그렇게 내렸던데, 물론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이제는 사회과학 연구도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고 또 집합적으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토대가 없이는 경쟁력을 갖출 수가 없다. 그리고 좋은 사회과학 연구가 없이는 좋은 정책도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이 구조를 되새기면서 오늘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참여해 주신 많은 온라인의 참여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오늘 발제하고 같이 토론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1회 오픈사회과학 데이터 포럼을 마치겠습니다. 1회거든요. 2회가 있고 3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포럼들을 지속하면서 데이터 공유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